안녕하십니까. 저는 VMware 탄주팀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이사입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객들이 저희 VMware 솔루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노하우 중에서 자동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주류가 된 이래로 기술의 혁신이 거의 없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테슬라가 기존의 매너리즘과 관습의 장벽을 깬 것이죠. 실제로 출시된 차를 분해해보는 유명한 엔지니어가 테슬라의 차를 분해해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부품을 설계하고 만드는데 기존 업체들보다 5년은 앞서 있다. 기존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재료와 기술이 쓰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전기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자동화 분야에서도 혁신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은 자동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플랫폼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자동화에서는 그다지 혁신이 많지 않은 것 같고 한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보편화되고 관리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잦은 서비스의 배포와 보안 이슈로 인해서 플랫폼은 이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경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화는 왜 필요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현업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도구의 문제점과 이 개선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해결하는 플랫폼 자동화 아키텍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설계된 아키텍처를 탄주 플랫폼에 포함된 플랫폼 오토메이션 도구와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 세션으로 제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 자동화 환경에서 앞서 설계된 자동화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고 실제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플랫폼 자동화가 성공할 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왜 플랫폼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500대, 포춘 500대 기업에서 탄주 플랫폼을 수년간 사용하고 있고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능을 출시할 때 기존에 3에서 6개월 걸리던 것을 3일 이내에 출시하게 되어서 기존보다 한 20개 빠르게 출시를 하고 있고요. 리모티 부치어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00번의 빌드를 하고 있고 1,000번 정도의 운영 환경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실제로 프로세스와 사람 그리고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고 이 플랫폼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 공군도 탄주 플랫폼의 고객입니다. 공군 내부의 플랫폼 팀인 플랫폼 원팀도 이미 애자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애자일해졌다는 소식인데요.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내부 통신 플랫폼에 보안 패치를 하루에 10번이나 하게 됐다면서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군 내부에서도 애자일 플랫폼을 운영한다니 참 놀랍기까지 한데요. 이런 애자일을 가속화시킨 것은 분명 클라우드의 자동화의 힘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회사들은 클라우드를 자신의 사업에 잘 반영을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IT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은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이 정적이고 고정적이라면 클라우드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반환하며 자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고가형 환경을 위해 작은 규모로 분산을 시킵니다. 전통적인 환경에 비해 인프라는 언제든 다운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확장성 있게 분산시켜 설계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다루는 데이터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분산시켜 설계를 하죠. 소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플랫폼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자동화를 통해서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이 되면서
더욱 많은 관리 포인트가 생기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이 되면서 그 수만큼 다양한 관리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은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화된 방법으로 형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자동화는 관리해야 하는 환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변경 사항이 자주 있을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관리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장애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자동화하고 장애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즈니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동화는 운영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여주고 사람에 대한 에러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했다면 작업자에게 언제든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효과는 다시 플랫폼 자동화 개선의 동력으로 선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왜 플랫폼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고, 이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오토메이션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세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상에서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위에 버추얼 머신이나 컨테이너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요. 그 위에 운영체제와 런타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디펜던시를 올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하는 애플리케이션 CI/CD 툴이 따로 존재할 거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또는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이번 세션에서는 플랫폼 오토메이션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펫 랩스에서 매년 전 세계의 IT 조직의 데브옵스의 적용 상황을 조사하여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데브옵스의 성숙 모델이 소개되어 있는데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단계로 갈수록 더욱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산출물을 표준화하고 형상 관리를 버전 컨트롤하는 것을 적용하다가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프라 배포를 자동화한다거나 플랫폼 프로비저닝을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게 관리를 셀프 서비스로 해주는 형태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애자일이든 데브옵스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사실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적용을 하고 계속 조직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와 플랫폼을 도입을 했다면 그 자체가 API 기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일반적인 항목입니다만 앞서 본 데브옵스 리포트의 항목과도 유사합니다. 인프라 플랫폼의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과 디스크를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하는 작업, 그리고 생성된 VM에 OS를 설치하고 런타임과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를 하는 또는 또 스케일링을 하는 자동화하는 걸 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정에 대한 버전 관리를 통해서 플랫폼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에 보안 이슈가 터지면 신속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VM웨어 탄주 플랫폼의 경우 보안 공지가 발표된 지 48시간 이내에 패치를 내보내서 고객들 사이트에 플랫폼 자동화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설치된 플랫폼의 성능에 중요한 지표를 정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활형에 맞게 리소스의 자원을 스케일링 하도록 할 수 있고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하거나 페일백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API 기반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쉽게 됩니다. 자, 플랫폼 자동화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자동화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구글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정리해서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와 에러 버짓이라는 개념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척도로 자동화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는 도달하고자 하는 가용성의 목표인데요. 그리고 에러 버짓은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된 장애의 시간의 총 합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서비스가 다운된 시간만큼 에러 버짓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에러 버짓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플랫폼 상에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할 수 있고, 모두 소진하게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는 대신에 플랫폼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의 목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에러 버짓이 줄어들게 되고, 이 제한된 에러 버짓으로 인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는 필수가 되고 자동화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가 99%인 업타임을 가정할 경우에 4주간 총 7시간의 에러 버짓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장애가 발생이 되면 이 시간 내에서 장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설치와 패치 그리고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면 충분할 것 같고, 장애 시의 페일오버는 충분히 수동으로 대응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가 99.99%인 경우에 에러 버짓은 총 4주간 4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장애 대응을 수동으로 하기에는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배포가 잘못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페일 롤백을 한다거나, 배포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페일오버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SLO에 따라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플랫폼의 자동의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왜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고 무엇을 오토메이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를 해야 될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어떻게 자동화에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플랫폼 자동화의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대상은 타겟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점프박스는 VM으로 VM을 준비를 할 거고요. 만약에 수정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 점프박스 안으로 로그인을 해서 원격 대상 플랫폼을 제어하거나 패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자동화를 한다거나 크론으로 이 작업을 배치로 돌리게 될 거고요. 이제 클라우드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용 CLI를 사용을 하고 또 API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자동화의 설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해야 할 대상이 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스테이징과 프로덕션, 그리고 이제 디자스터 리커버리 시스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멀티 클라우드 요건이 추가될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AWS 클라우드 상에서 플랫폼을 관리해야 될 경우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전용 CLI를 사용해야 될 수가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 같은 경우에 또 전용 CLI를 제공을 합니다. 클라우드 벤더들은 모든 클라우드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CLI를 내놓지 않고 있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면 환경마다 설정이 다르게 되고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CLI와 API가 모두 다양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 포인트가 증가를 하고 변경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다시 대상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점점 더 처리가 느려지게 되죠. 또 장애가 발생이 되면 장애 추적 또한 어렵습니다. 사람의 스킬에 의존하면 휴먼 에러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장애에 대비해서 또 장애 방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가적으로 교육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향후 플랫폼 자동화의 개선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봤던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반영을 해봤는데요. 멀티 클라우드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파운드의 보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VM과 디스크 등 클라우드 포인트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도구를 도입하면 인프라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는데요. 관리 대상이 복잡해져서 대규모 관리 대상의 형상에 대한 버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전 관리에 사용이 용이한 Git 랩이나 Git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쉽고 빠른 장애 복구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게 되는 시기가 되겠죠. 자, 자동화 도구의 관리의 복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 플랫폼 자체에 추가 기능이 또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상 플랫폼에서 에러가 자주 발생이 되고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자동화 도구에서 파이프라인에서 로직에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복잡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겟 플랫폼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자동으로 제공해 준다면 그 부분들이 많이 경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플랫폼을 롤링 업데이트 해준다거나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이 된다거나 또 스케일링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플랫폼을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기능,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페일오버 기능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 오토메이션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짠 부분이 많이 자연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 플랫폼의 특성을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API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자동화 도구에서 관리하는 파이프라인의 복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 플랫폼 자체의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파운드리 또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가 무중단이 되는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좀 더 간결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2014년도에 저희 탄주 팀에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할 때, 그 당시에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그 당시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제품 개발 전반을 자동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동화 도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 작업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 리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가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에러에 대한 의존성이라든가 추적이 쉽지가 않았고요. 또한 플랫폼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 대상 워크로드가 증가할 경우에는 가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만약에 플랫폼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 즉시 이제 시스템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화면 기반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셋업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복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하려고 할 때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도 많이 들었고요. 또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콘코스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동화 도구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던 일을 스크립트로 자동화하는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화가 있을 수가 있고, 인프라를 추상화해 가지고 표현하고 이를 배포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테라폼 같은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더 고도화된 방식은 인프라를 데이터로 표현을 하고 이 인프라의 변경을 관리를 해서 인프라를 운영하는 방식이죠. 이 데이터 기반으로 동작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플랫폼 자동화 도구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에서 타겟 시스템을 데이터로 표현하고 변경을 관리하여서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되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콘코스에 몇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상화를 통한 재사용성을 높인 컨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작업을 처리하는 잡과 이 잡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리소스, 그리고 결과를 저장하는 리소스가 디파인이 됩니다. 이 리소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형상 관리가 되는 버전, 그리고 파일 서버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 잡은 이런 리소스를 바탕으로 일련의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이 작업들의 이 목록을 타스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 형상 관리 시스템에 다시 저장하거나 아니면 런타임 환경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사용되는 인증서와 비밀번호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노출이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크레드업이나 볼트 같은 비밀번호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리소스들이 버전 관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이 이미 오픈소스 상에 100개 이상의 리소스들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믹스 앤 매치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컨셉은 인풋 리소스와 아웃풋 리소스의 버전 관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코드들을 파이프라인을 코드로 관리한다는 개념인데요. 보시면은 이 예제에서는 두 개의 작업 타스크가 있고요. 그 리소스를 하나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리소스 기스트는 버전 1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첫 번째 잡에 투입이 될 거고 첫 번째 잡 안에서 리소스를 변경을 해서 버전 2를 만들게 되면 그 리소스에 전향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잡은 이 버전 2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동작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버전 3가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버전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 버전 그대로 아무리 반복을 해도 버전 1과 버전 2에 맞게 반복이 될 거고 필요에 따라서 버전 3가 동작될 수 있도록 코드를 개선을 해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코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개념이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코스 플랫폼 파이프라인 도구는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 잡 안의 타스크들은 실제 워커 VM 안에 컨테이너로 동작이 돼서 동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실행 환경이 서로 충돌이 나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에 따라서 플랫폼이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자동화 도구를 적용을 해서 저희 플랫폼 오토메이션 아키텍처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코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비밀 정보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인 크레드허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랫폼 오토메이션을 하기에 앞서 파이프라인을 짤 때 우리가 공통 코드가 많이 생기고 동일한 기능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빌딩 블록을 모아서 제공을 하는 것이 있는데 VM웨어 탄주 플랫폼에서 플랫폼 오토메이션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듯이 콩코스에서 파이프라인을 짤 때 이 라이브러리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듯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되고 균일한 품질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오토메이션 툴킷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 기능이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설치하는 파이프라인의 경우에 VM 생성은 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타스크를 만들고 형상 정보만 주입을 하면 일관되게 동작을 하죠.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을 한 플랫폼 오토메이션 아키텍처의 최종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플랫폼 오토메이션 컨트롤 플레인에는 다양한 클라우드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작업 VM을 만들고 이 위에 클라우드를 추상할 수 있는 레이어인 보시 VM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플랫폼 오토메이션 툴, 앞서 보셨던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를 위해서 버전 깃 프로토콜을 활용한 버전 컨트롤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SSH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파일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저장소인 크레드업 그리고 도커 이미지 리파지토리를 관리를 해서 이 타스크들이 돌 때 컨테이너 기반으로 돌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타겟 플랫폼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샌드박스 환경을 만든다거나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왜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고 무엇을 오토메이션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오토메이션을 설계할 건지에 대한 디자인을 해봤고요. 이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서 제가 미리 환경을 만들어 준비해 놨는데요. 그 내용을 아키텍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환경은 VM웨어 클라우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서 보신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플랫폼 오토메이션 컨트롤 플레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환경에 제가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설치해 놨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옵스 매니저 이 컴포넌트 중에서 일부 컴포넌트를 새로 배포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로드 환경과 대부 환경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 플랫폼 아키텍처 중에서 이번 데모에서는 탄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그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Sphere 기반의 클라우드인 vCenter가 위치해 있고요. 가용존은 총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용존에 이 탄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모듈인 옵스 매니저가 VM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옵스 매니저 안에서 저희 탄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한 클라우드 추상화 레이어인 보쉬 VM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올라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컴포넌트가 VM으로 3개의 가용존에 분산돼서 설치가 될 거고요. 이 VM들을 관리해주는 관리 모듈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헬스워치 모듈들이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는데 매트릭을 수집을 하는 모듈, 그리고 출제 매트릭을 저장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는 그래파나가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데모는 미리 레코딩이 되어 있고요. 총 한 25분 정도 러닝 타임이 있습니다. 이 데모가 끝난 이후에는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플랫폼 자동화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주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설치에 필요한 바이너리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우선 옵스 매니저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고요. 이 OVA 파일을 vCenter에 접속을 해서 VM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가 끝나고 저는 옵스 매니저의 전원을 키면 옵스 매니저의 포탈이 웹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필요한 설정 정보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보쉬 디렉터 VM에 대한 설정 정보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vCenter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그리고 디렉터에 설정해야 될 정보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의 가용존, vCenter의 가용존에 대한 설정을 넣어주고,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넣어줍니다. 보쉬가 배포할 VM들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리뷰 펜딩 체인지를 하고 이제 어플라이 체인지 버튼을 누르면 클라우드에 vCenter에 디렉터가 생성이 되는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옵스 매니저와 디렉터가 설치가 끝나면 이제 탄주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나머지 타일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임포트 옵스 매니저에서 임포트 프로덕트 화면을 메뉴를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한 이후에 열리는 설정 파일 설정 화면에서 제품에 필요한 설정 정보를 입력을 한 이후에 어플라이 체인지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관련된 클라우드 연결된 클라우드에 VM들이 만들어진 형태로 설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탄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오토메이션 기반으로 타겟 시스템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할 텐데요. 그 전에 화면 레이아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오토메이션의 각 구성 요소별로 화면을 배치해 봤는데요. 오른쪽 하단에는 vSphere 기반의 클라우드인 vCenter 대시보드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왼쪽에는 미니오 S3 스토리지에 설치에 필요한 각종 바이너리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랫폼 자동화에 활용할 버전 컨트롤 저장소로 퍼블릭 GitHub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플랫폼 자동화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코드와 각 플랫폼별로 설정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콘코스 대시보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플랫폼 오토메이션에서 설치할 탄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컴포넌트 중에서 관리 도구인 옵스 매니저에 대한 화면을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오토메이션의 콘코스 대시보드 화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오토메이션의 콘코스 대시보드에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파이프라인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하나하나에 이 각각 잡들의 색깔이 표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녹색은 성공한 잡이고, 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되면 뭔가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실패한 잡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vSphere 샌드박스 환경에 대한 전체 파이프라인을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파이프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각각의 작은 파이프라인은 타겟 플랫폼의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스 매니저와 관련된 잡들의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스 매니저 잡 그룹에서는 옵스 매니저를 설치를 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잡이라는 것은 묶음으로 실행되고 작업이 끝나야 하는 일련의 작업들의 묶음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M을 생성하는 것은 독립적인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잡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생성된 VM을 초기화하는 잡, 그리고 옵스 매니저 대시보드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보쉬 디렉터를 설정해 주는 잡, 그리고 이 설정 내용을 이제 vCenter 클라우드에 반영하는 잡, 이렇게 해서 옵스 매니저를 인스톨하고 설정하고 반영하는 일련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왼쪽 상단에는 생성된 옵스 매니저를 갱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잡이 실행이 되려면 우선 이 잡과 연결된 리소스들의 버전이 식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Git 같은 경우는 이 Git 리소스의 코밋이 발견이 되어야 실행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고요. S3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서버에 지정된 그 파일이 실제로 발견이 되어야지만 이 버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들의 버전이 식별이 된 이후에 이 잡의 실행 조건이 만족이 돼서 이 잡이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리소스에 반영이 되고, 그 연결된 그 리소스가 다음번 잡을 트리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거 인스톨 옵스는 git 리소스에 잡들이 트리거가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리소스와 연결된 이 잡들은 앞에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음 잡이 자동으로 트리거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이 샌드박스 환경은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 환경으로 새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마스터 소스 코드가 있고요. 그 코드는 여기에 미리 배포가 되어 있고, 이 환경별로 설정 파일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우선 새로 설치할 옵스 매니저의 버전 정보는 옵스 매니저와 연결된 이 파일에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2.9.4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미니오에는 그 관련된 버전이 옵스 매니저 설치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앞서 설명드린 옵스 매니저 의 VM을 만드는 잡의 입력값으로 주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커스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방금 깃에서 선언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정보가 파이프라인으로 코드로서 파이프라인이 셋업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방금 콩커스 대시보드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을 플레이 시켜 놓고 옵스 매니저 잡 그룹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실행이 되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제하기 위한 버전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수행되는 이런 각각의 이 타스크들은 컨테이너로 수행이 되게 되고 콩쿠스가 여러 개의 워커들 VM 중에서 가용한 워커 VM을 찾아서 자동으로 스케줄링하고 배치하고 실행해 주게 됩니다. 지금 OVA 파일이 v센터에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옵스 매니저 VM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요. 이어서 생성된 VM에 대한 정보를 깃에다가 푸시를 할 겁니다. 옵스 매니저가 처음 설치됐을 때는 이렇게 인증 셋업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트리거된 Authenticate 옵스맨 잡에서 자동으로 이 인증을 셋업해 주게 됩니다. 셋업이 끝나면 로그인 화면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제 옵스 매니저가 준비가 되면 모든 기능은 옵스 매니저의 API 기능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통제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그런 기능들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옵스 매니저 인증 셋업이 끝났고요. 이어서 디렉터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깃에 지정된 디렉터에 대한 설정 파일로 셋업을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vCenter 정보와 가용존 정보, IP 정보들이 셋업이 되어 있고요. 네, 큰 코스 상의 게시글 상에서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슬랙으로 알림을 보냈습니다. 지금 vCPU 프로드 콩쿠스 파이프라인의 백업 잡 그룹에 와 있습니다. 백업을 하기 위한 잡들이 있는데 옵스 매니저를 백업을 하기 위한 잡, 디렉터를 백업을 하기 위한 잡, 타스를 백업하기 위한 잡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잡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트리거를 해서 버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머 리소스를 걸어서 특정 시간 내에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지금 버전이 활성화가 됐고요. 백업이 돌고 있습니다. 옵스 매니저의 API, 백업 API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을 추출을 하고 연결된 미니오에다가 미니오의 버킷에 백업 내용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면 미니오의 백업 내용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온 알림 슬랙이죠. VCP 프로젝트 환경에 백업 옵션이 설치가 됐다.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파이썬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한 vSphere 프로드 옵스 매니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절차인데요. 일단 탄주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버전의 옵스 매니저 설치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버전의 2.9.4죠. 옵스 매니저 대시보드에 로그인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익스포트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옵스 매니저에 설정이 되어 있는 모든 설정 파일들이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 파일을 안전한 곳에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vCenter에 가서 기존에 있는 옵스 매니저 VM에 전원을 내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IP가 해제가 되죠. 그리고 VM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받은 새로운 옵스 매니저 설치 파일을 vSphere vCenter에 VM으로 배포를 하고 처음에 설치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초기 인증 셋업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에서 임포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방금 전에 익스포트한 압축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예정 설정을 그대로 새로운 옵스 매니저 VM이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Apply Change 버튼을 누르는 것이 수동으로 옵스 매니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을 플랫폼 오토메이션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프라인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옵스 매니저 잡 그룹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했던 파이프라인 상단에 업그레이드 옵스맨 그리고 연결된 잡으로 apply director change after upgrade 옵스맨이라는 잡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 두 개의 잡을 실행을 하면 방금 전에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했던 옵스 매니저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옵스맨 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풋 리소스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설치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어, 기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옵스 매니저 버전 파일에 대해 새로운 버전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연결된 미니오 저장소에 새로운 옵스 매니저 버전을 업로드 해주고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연결된 S3 미니오 저장소에 이미 새로운 옵스 매니저 버전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옵스맨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 중간에 제가 버전을 안 바꿨네요. 작업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10.10.1로 바꾸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새로운 코밋 아이디가 방금 전에 실행했던 파이프라인의 리소스에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야 합니다. 네, 863 감지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리파지토리에서 새로운 버전 정보를 담긴 버전 파일이 내려오게 될 거고, 기존의 vCenter에 있는 옵스 매니저 VM 이름을 담은 파일 정보도 내려가게 됩니다. 네, 새로운 옵스 매니저 설치 파일을 입력해서 내려가고 있죠. 옵스 매니저에서 기존 설정 파일을 익스포트를 해서 S3 버킷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운 OVA, 기존에 있는 옵스 매니저 VM의 전원을 내리죠. 그리고 새로운 OVA를 vCenter에 업로드합니다. 네, 옵스 매니저에 접속이 되었고, API를 통해서 익스포트했던 옵스 매니저 백업을 익스포트를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어플라이 체인지가 끝나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어플라이 체인지가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어플라이 체인지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분 후면 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인증서는 파이프라인에 저장되지 않고, 기세도 저장되지 않고, 크레드업이라는 비밀정보 암호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데요. 실제로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옵스 매니저를 설치할 때 썼던 그 버전 정보 파일에 보시면 어느 경로에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키만 담겨져 있죠. 이 내용은 실제로 크레드업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값이 복호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비밀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vSphere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했던 파이프라인 자체는 변경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파이프라인의 템플릿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환경별로 가져가는 설정 파일 중에서 어, 어떤 환경에 이 파이프라인을 적용할지에 대한
태그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vCPU이기 때문에 어 설치해야 될 바이너리 파일들의 버전이 명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텐셀 이아스가 vCPU라고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아마존에다가 우리가 배포할 경우에는 버전 파일에서 파스 환경에 스텐셀 이아스가 AWS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의 변경 없이 이런 간단한 태그의 설정만으로 어,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파이프라인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데모 잘 보셨나요? 아, 그럼 지금까지 왜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자동화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자동화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모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플랫폼 자동화가 설계하기 위한 핵심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 이 플랫폼을 조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전담팀은 플랫폼 팀을 대표하는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개발팀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플랫폼 제품과 서비스의 구현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구현의 우선순위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결정을 하고 기능을 출시를 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이 팀은 아키텍트와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플랫폼 자동화에 관심이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또 운영 경험과 코딩 역량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플랫폼 팀을 구성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실수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자동화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자동화의 로드맵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동화를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플랫폼 자동화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또 다른 관리 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자동화하려고 하지 말고 조직의 역량에 따라서 자동화의 범위를 결정을 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앞서 설정한 로드맵을 이루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설치뿐만 아니라 업데이트와 패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API 기반으로 동작하는 플랫폼을 도입해야만 자동화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변경하는 것이 실제로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클라우드 환경에 중립적인 플랫폼 자동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따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때로는 이런 클라우드 목표가 변경될 수 있는데, 탄주 플랫폼 오토메이션 툴kit과 같은 클라우드 중립적인 플랫폼 자동화 도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마지막에 쓰기도 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보아온 실수이기도 한데요. 바로 플랫폼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전담팀은 로드맵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또 조직 내 플랫폼 역량을 내재화하게 되는데, 전담팀 없이 기존 팀의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자동화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은 기존의 일과 또 새로운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어서 플랫폼 도입이 결국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4가지를 잘 명심하셔서 플랫폼 도입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사람을 투입해서 잘 운영해 왔는데 굳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하냐는 생각에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람을 갈아 넣은 시스템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클라우드 시대에는 플랫폼 자동화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중요한데, 부디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이 플랫폼 자동화 도구를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